지금부터 제16차 모교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대화의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아 전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은 이라는 주제로 감염병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코로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비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직접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윤석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모교 대화에 귀한 분들을 모시고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상황도 좀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정부나 우리 의료계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행동하셔야 될지에 대한 의논들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특정 교회발로 이 확진자가 벌써 1000명을 넘는 상황이 됐고 또 지난 8.15 때의 광화문 집회 때 전국적으로 이 퍼진 확진자가 이 전파 정도가 심각해서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난 2주일 동안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23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부터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이전에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확산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400명이 넘는 오히려 숫자가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2월 29일 대구에서 한참 이 확산세가 심각할 때 최고로 하루에 909명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400명이 넘는 숫자는 의료 시스템에도 너무 부하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중환자 병실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정부가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그래도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력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들의 그 이동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걸 보면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지금 우리의 노력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지난 대구에서와 같은 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현황,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도 국민들이 그 점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좀 나아지겠냐, 정부나 의료계가 힘을 합치면 안정화가 되겠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일각에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해서 최고 단계로 올려서 짧은 기간이라도 어떻게든지 전파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도 계신가 하면, 또 그것은 준비도 아직 덜 됐고 또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더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요. 또 지금까지 지난 7개월여 동안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정부의 그런 방역 노력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정부가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대유행이 올 거다라고 경고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긴 했는데,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 정부에 대해서 그 안내라고 할까, 의견도 주시면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고 또 국민에게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신데 그 병원이나 학교에서 바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고,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께서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들고 그냥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건국대 수학과의 정은옥 교수님께서 시뮬레이션한 자료들을 오늘 좀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실마리를 가질 것 같아서 정은옥 교수님께 좀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받아온 자료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아침까지의 그런 전 세계 환자 발생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2,4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거의 4일에서 5일마다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현재 증가되고 있고, 사망자도 8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의 상황들이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국가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면, 미국이 좀 한때 7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4만 명 내외이긴 하는데 지금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서 계속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브라질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 뒤늦게 발생하면서 현재 하루 발생 숫자가 이제 미국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를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대한 국가들이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전 세계적인 발병 상황은 앞으로 계속 좀 지속되고 경제적인 상황들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비슷한 국가들, 우리 1차 유행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잘 방어했다고 하는 국가들이 2차 유행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7월까지 잘 버텼지만 8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4월에 피크를 한번 이제 하고 나서 좀 잠잠해졌다가 7월부터 2차 유행이 생기면서 현재 2차 유행이 이제 잦아드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피크를 했었는데 7월 달에 전면 등교를 하면서 학교 중심의 그런 유행이 생기면서 2차 유행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잠잠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홍콩 또한 이제 4월에 피크가 있었다가 작은 피크였죠. 하루에 뭐 100명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피크가 있다가 현재 하루에 120명까지 나오는 시기를 지나서 한 달 반 정도 엄청나게 거의 락다운에 가까운 수준 정도, 3명 이상도 못 모이게 만드는 수준 정도의 이제 그런 수준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제 2차 유행의 고리를 끊고 있어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느 국가든지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현재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발생 434명의 환자 확진자가 증가돼서 현재 18,000명이 넘은 상태고, 그다음에 사망자는 313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망률의 가장 큰 특징은 60대 이상의 사망률이 모여 있고, 특히 80세 이상의 사망률이 20%가 넘는 상황이라 노령층에서의 발병이 늘어나면 언제든 사망자가 이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이 유행 예측을 할 때 보통 3가지 패턴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재유행이다, 한번 유행을 했다가 느슨해지면 또 유행했다가, 이런 패턴으로 뭐 3차든 4차든 계속해서 유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가을 겨울에 이런 유행이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을 겨울의 유행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형태, 점진적 연소형 형태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백신이 나오면 이렇게 될 건데, 백신이 나오더라도 완전히 종식되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는 작은 유행들이 지속되는, 어쩌면 우리가 신종플루 겪고 나서 신종플루가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패턴대로 코로나도 토착화가 되면서 겨울마다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예측 모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이제 환자 1명이 1.5명을 감염시키는 수준 정도의 기초생산 지수라면 겨울철에 이런 정도 수준의 환자 발생, 사망자, 일반 병실 사용, 중환자실 사용, 이런 식의 의료 부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9월부터 환자가 한 명을 전파시키지 못할 정도로 방역의 수준을 잘 유지해 가면 겨울철에도 큰 유행이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달부터 얼마나 우리가 지역사회 내 감염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앞으로 겨울철까지, 내년까지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저희들의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국대 소아과의 이제 정은혁 교수님이 해주신 모델을 보여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RT값, 기초재생산 지수, 하루에 몇 명 정도의 평균 한 명이 감염시키는지를 보게 되면 지난 주말에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수도권 상황이 이제 어제까지 데이터긴 한데, 수도권 상황을 볼 때 1.4 정도까지 좀 유발돼 있어서 한 1.4에서 5 정도인데, 만약에 감염자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이 숫자가 이제 2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건데, 이런 상황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발병자, 그래서 매일의 발병 커브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커브, 아직까지 살짝 구부러들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늘로 치솟는 상황들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기초재생산 지수대로 간다 그러면 9월 3일쯤에 하루에 6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약간 완만하게 꺾이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되면 9월 3일까지 6,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낮게, 기초재생산율을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36 정도로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 하루에 지금대로 가면 9월 초에 수도권에서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하면 이런 컵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면 이런 컵을 그릴 텐데 현재 발병 곡선을 보게 되면 전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의 발병 커브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완만하게 그러니까 더 강화해서 이 커브를 완만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보더라도 9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600에서 800명 수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금 커브가 되게 있고 누적 커브도 지금 이 중간 정도의 커브에 맞게 있고요. 특히 수도권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16일,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 단계랑 비교했을 때 거의 생활박영 수준 정도가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지금 그래서 현재 커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커브, 연두색 커브 정도로 가는데 적어도 숫자를 낮추려면 조금 더 강화해야 이게 완만한 커브로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현재 수준을 0.3 정도까지 해야 발병 숫자가 올라가다 떨어지게 될 수 있는데 현재보다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분석들을 이제 정은옥 교수님이 오늘 것까지 데이터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5월 말에 발표된 유엔에서 발표한 SDG 레포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 이제 방역과 경제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의 레포트에서 우리나라 당시에 압도적으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5월까지 상황 동안 이제 생활 방역과 그리고 경제 활동들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서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거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제대로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한국의 능동적 대응들, 드라이브스루 등 같은 대규모 선별 진료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제때 치료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됐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든 이런 영역을 갈 때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잘 맞추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코로나19 환자에 만약에 의료가 너무 집중이 되면 타 질환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추를 잘 할 거면 이 환자 수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지지 않으면 이제 보통 저희가 추가 사망, 그러니까 초과 사망이라 그러는데 다른 질환에 대한 사망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출 건가가 앞으로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나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3단계를 고려할 만한 상황들이 뭐 100에서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1주 이에 더블링이라고 해서 하지만 사실 지금이 400명이 됐고 만약에 내일 500명이 넘으면 이번 주 초보다 2배 이상의 상황이 이미 발생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3단계의 이제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또 정은옥 교수님이 아까 모델링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격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됐을 때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확진자 숫자를 이제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만 단기적으로 하고 빨리 해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아주 그냥 그 구체적인 그런 지원을 같이 하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있어야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단계로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수학적 모델링과 그리고 여러 현장에서 특히 중환자를 보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상황들을 봐서 중환자들의 처치가 크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깊게 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 또 국민들의 동참의 극대화 효과적인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일단 부처 간 이해상충에 대한 사전 조율,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와 방역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이 중요하고, 또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떻든 위기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발생이 지역사회 감염과 더불어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기관마저 환자 발생을 해서 문을 닫기 시작을 하면 상당한 그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들도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병원들도 이런 준비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말씀을 TV에서 가끔 시청을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몇 번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나 보건복지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박능우 장관님께서 먼저 좀 하실 단계인데 지금 상황이 복잡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자리를 뜨셔서 우리 이경수 교수님 지난번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확산 때 사태 진정에 큰 힘을 정말 쓰셔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요. 대구 사례하고 이번 재확산을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 건지 한번 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들은 뒤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특성 비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T라 그래서 K방역의 이 브랜드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역량하고 또 역학조사를 위한 이제 트레이스하고 치료, 트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 역량은 지금 2월, 3월 대구 상황보다는 훨씬 지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구에서 폭발적인 유행이 생겼을 때 사실 검사 결과 나오는데 이틀, 3일, 이틀 반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굉장히 이제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은 훨씬 이제 또 그 사이에 많이 보강이 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이제 역학조사를 위한 이제 이 장애 요인들,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이 거짓을 한다든지 또 동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다 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역학조사나 추적과 관련되는 동선을 확인하는 장, 동선 확인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접촉자를 분류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슷한 상황이거나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지금 한 8, 9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난이도는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치료 부분은 대구 지역 내 병상을 2,000병상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이 이제 아주 위중한 환자 기준으로 해서 한 70명에서 80명 사이 정도를 치료를 피크일 때 그렇게 치료를 했었고요. 전체 환자는 더 많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수도권의 경우는 병상 규모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이 의료기관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중환자실의 이 전체 캐파를 이 병상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한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개 파업 상황까지 이렇게 이제 겹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이동성에 대해서는 이재갑 교수님 조금 전에 발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이 보니까 2월 18일에 첫 31번째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 5일 지나면서 거의 75% 정도 이동을 줄였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역에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의 유동 인구가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지역 간 이동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KTX 경우도 제가 보니까 한 60% 이상 줄은 것 같습니다. 이 승객.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간 이동의 감소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또 이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도 아마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단계를 높이면 물론 그게 더 이제 강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은 수도권은 사실 대구 지역만 해도 익명성이 잘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검사에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응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수도권은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이런 옵션이 지금 수도권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증 환자들의 치료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환자 치료가 아마 관건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망률과 연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이 대구 지역에서 초과 사망에 대한 이런 결과가 지금 조금씩 발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은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능우 장관님.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현황 그리고 대응 조치를 좀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의료 자원 측면에서는 병상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환자가 발생하면 수도권 내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중앙에서 일괄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험했던 바를 좀 우리가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 환자 이상은 이제 병상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료 자원을 좀 활용을 효율적으로 있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본격화된 것이 22일부터인데 어제의 경우에는 발생했던 환자들,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환자들 중에서 한 70%가 생활치료센터를 갔고 30% 정도가 병상으로 배정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등도에 따라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이렇게 자원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이 이제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지금 여러 방법으로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충분히 협조해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잘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더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구조라 그럴까 보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서 올 연말까지는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전국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개수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2차 팬데믹이 2차 대유행이 한 9월, 10월 이후에 올 거로 봐서 조금 속도가 늦었습니다만은 그걸 좀 아주 가속화시켜서 연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400병상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이라든지 여러 체계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한 2단계로 객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러 발표자들도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30% 이상의 지금 이동이 떨어지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상과 의료자원은 그러고요. 나머지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은 범정부 차원에서 그걸 좀 서두르고 있고, 특히 백신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먼저 개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걸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하여튼 병상을 제때 확보를 하셔야 되고, 앞서 우리 이경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처음 심각할 때는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감염병 전문가들이 길을 터줬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경증 환자들이나 무증상은 그쪽으로 좀 많이 소화를 해서 꼭 이 음압실이나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될 환자들이 거기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동현 교수님은 제가 듣기로는 그 역학조사 전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의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경로를 모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깜깜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총리님 대구하고 지금 이제 상황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이제 수도권 발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구는 이제 로컬 클러스터의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기타 지역에서 뭐 몇 명 정도는 생겼지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 클러스터였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이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질본을 그 대구에도 옮겨놨다고 할 정도, 총리님도 그 집중 내려가셨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피크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컨테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오늘자로 이제 광주에서도 50여 명 정도 신원이 나왔고, 강원도, 원주 이런 곳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각 지자체, 각 광역 단위의 방역 대응 능력이 충분한가? 예, 지금 질본 중심의 방역 전문가들, 방역 인력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강원도만 해도 역학조사관이 1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1명이 있는데, 그 역학조사관 얘기가 자기가 다 감당 못한다. 수십 명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있는 이제 인력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훈련이 되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게 가장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그 깜깜이 전파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동선 추적하고 밀접 접촉 여부 확인해서 14일 격리 조치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되면 모든 경로들이 다 파악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조사가 충분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사일런트 트랜스미션이 상당히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물론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가 됐지만 또 한 절반 정도는 또 여러 멀티플 소스에서 환자가 생겨나고 있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최근에만 봐도 7월 말 8월 초에는 질본에서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은 경로를 모르는 분들이 한 8% 정도 되었었는데, 그게 8월 중순 지나면서는 20%가 됐고요. 최근에 어제 오늘 얘기는 뭐 30%, 40%까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원이 되면은 거의 우리가 컨테인먼트, 어떤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차단해서 막고 있는 방역의 선은 넘어서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한 몇 달 동안,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도가 크고요. 이제 경각심이 좀 누그러진 면이 있는데, 뭐 다행히도 그 2단계가 좀 강화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조금은 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각심이 좀 낮아져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도파구는 결국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고 굵게 가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지금 질문 주신 이제 그런 내용은 좀 아닌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결국은 지금도 물론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가을 겨울에 올 그 세컨드, 우리가 걱정했던 그 세컨드 피크에 대한 대비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4월달 그 대구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부터 많은 전문가 그룹들에서 또 여러 정부 당국하고의 위원회에서 이 세컨드 피크에 관련한 얘기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장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미 하루에 1000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준비를 하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방역당국 쪽에서는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1000명, 30일 정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하루 200~300명 한 일주일 오니까 우리 어떤 헬스케어 커패시티가 지금 찰랑찰랑 그리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하루하루 뭐 400명 이렇게 생겨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그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정말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all hands on the dock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손을 다 올려놓고 하자. 이게 일부 보건복지부의 일부 방역당국의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선 지역 보건소의 이런 방역 대응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방역 당국의 얘기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은 저희가 알 수는 없던데 결국에는 이런 세컨드 피크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질본을 중심으로 하되 범부처가 좀 적극적으로 팀을 좀 구성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냥 단순히 이제는 자문만 원타임 컨설트하는 그런 자문의 역할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황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준비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좀 가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역학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와 또 최악의 상황에 더 좀 잘 유능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고윤석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확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위중 환자나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병상이나 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앞서 이제 복지부 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와 또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전체의 이 병상 확보 그리고 장비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우선 지금 이제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일일 중환자 발생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일일 위중 환자 저희가 파악하기에 한 10여 명 정도 매일 발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준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진료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환자 같은 경우에 지역 이제 거점병원 중환자실이나 병상을 이용하고 또 아름아름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준의 환자 발생이라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지금 우리 이재갑 교수가 시뮬레이션 하셨고 그리고 여러 역학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위중증 환자가 단기간 내에 그러면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평가가 일일 환자 발생 건수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평가라는 것이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중환자 전문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위중 환자에 대한 대비책을 보면서 상당한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인가 하면은 오늘도 계속 병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에도 인공호흡기 같은 장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국내 업체하고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근데 중환자 진료라는 것은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물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필수 장비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중환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에는 이제 뭐 핵심적인 인력은 중환자 전문 의사와 중환자 전문 간호사. 우리가 이런 대역병 어떤 상황에서는 그 치료의 수준을 잘 가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팀에 적어도 그 팀을 끌고 가는 사람은 그 중환자 전문할 수 있는 그 식견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위중 환자의 대비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처럼 거점 병원에서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서로 아름아름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환자 수가 늘어나면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급격히 소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희로서는 상당한 이제 우려죠. 오늘도 저희가 매일같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전국의 54개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54개 병원의 그 병상을 가용한 병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보고 들은 바로는 15개 병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뢰받은 환자 중에 10명을 받지 못하고 거절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벌써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데, 만약에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역은 실제 환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시는 아주 훌륭한 도구고요. 우리가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잘 견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의 최근 상황은 대구 상황하고 상당히 다르죠. 첫째는
인구 밀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감염된 환자의 주된 연령층이 대구는 20, 30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감염 환자의 약 30% 이상이 노년층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노년층이 사망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치료 성적은 중환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2월과 9월 시점에서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에 유효한 치료제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덱사메사손이나 렘데시비어 얘기가 있지만은 실제로 중증 치료의 치료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것이 결국 치료 성적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늘 고심하는 고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해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생활치료센터, 거점 전담병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련의 그 흐름을 통해서 이제 그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아니고요. 거점 전담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대구 동산병원 모델을 딱 보시면 됩니다. 대구에 그렇게 클러스터가 생겼을 때 대구 동산병원을 큰 거점병원 하나로 만들어서 그때는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환자를 대구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환자를 동산병원으로 보내고 그때 대구 동산병원의 중환자실을 저희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내려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그 큰 거점병원 내에서 생기는 중환자를 일단 치료를 하고 거기서 생기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없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게 되는 이런 흐름을 잘 작동시키면은 상급종합병원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관련이 없는 일반 중환자들이 지금 중환자실을 대부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상급종합병원 보고 어느 날 40병상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현재 중환자실 병상이 다 차가 있는데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외에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보기 위한 물론 중환자실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은 40병상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내놓을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중환자실은 갑자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년까지 400병상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400병상 늘리는 건 좋은데 400병상을 관리할 의사와 의료진은 어떻게 늘립니까? 20병상을 관리하려면은 의사가 16명, 간호사가 거의 200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교대로 해서 그걸 관리를 하려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효율성, 그리고 확보된 병상하고 확보될 수 있는 병상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그것을 운영하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의료 현장에 직접 투입될 중환자 전문 의료인과 공유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합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에 대한 합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를 그 병원에 보낼 테니까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현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만 말씀을 드리면요. 수도권 내에 있는 거점 전담병원의 중환자실을 보다 더 빨리 확보하는 거죠. 그것은 거점 전담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일반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그 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미리 비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미리 비워놓고 기다리는 방식이 대구 동산병원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유효한 점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119 앰뷸런스가 동산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환자가 생기면은 그 앰뷸런스가 즉각 나가서 환자를 어디로 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동산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중증 환자 발생했을 때 어디로 보낼까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은 거점 전담병원을 병상을 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거기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그리고 대비해야 되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은 뭐 전염병 관리법도 있고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차출을 받고 그리고 간호사들 중에도 중환자 경력이 있는데 일반 간호를 하는 간호사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이 전문가로서 충분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재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의 특성이 이 80대 이상 이 고령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제 그런 특성을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지난번 대구와는 달리 지금 이제 이 고령 환자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게 이제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동산병원이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예.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일부러 감사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점병원, 이 거점 전문병원을 좀 챙겨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일단은 환자를 분류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영수 실장님께서 이제 국립의료원이 각 지자체나 복지부 직원들과 함께 이제 그 팀을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방역 조치에 대해서 좀 평가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말씀해 주신 걸로 주신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아마도 아까 이재갑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향후의 발생 커브에 대해서 아마 그 커브를 발생자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방역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된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적절하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 방역의 수준에 따라서 커브의 높이가 조절이 돼 갈 거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어느 수준의 방역이 좀 올라가주면 아마도 이 커브는 어느 높이에서 다시 평평하게 움직이다가 또 아마도 다들 걱정하시는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 조금 더 높은 커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아마 다 비슷하게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지금의 추이들을 조금은 더 관찰을 해보시면 아마도 이 방역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이제 수도권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가 수도권이 237명이었는데 오늘이 315명으로 한 8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가한 주 연령대를 보면은 비교적 우리가 걱정하는 60대 이상은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이 이제 50대부터 아래쪽에 인구들의 증가폭이 좀 눈에 띄는 패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패턴은 더 걱정이 되는 거로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 확인하냐면 지역사회 깜깜이로 인해 이제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말 그대로 점조직처럼 발생하는 어떤 발생, 그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좀 클러스터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거는 아마도 방역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저희가 한 2주 정도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전체로 놓고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모습들이 또 안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아주 정교하게 좀 더 정리가 되면 발생 예측도 향후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디테일한 분석을 해줬으면 앞으로 그러면 아마 우리가 3단계
조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핵심은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막아주시는 거가 1차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발생한 사람들의 문제가 그 다음 단계인데 결국은 중환자들의 사망 예방, 사망 감소를 하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고 고인석 교수님 말씀이 뭐 대단히 그동안 사실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준비가.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전체 전국을 좀 이렇게 쭉 보면서 상황 관리를 직접적 개입은 2주 전부터였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모니터링 정도로만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의료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일지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있었던 건 저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운영을 해보니 이제 절대 수치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병상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보통 한 70% 정도의 상황에서 한 30%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하셔서 뭐 크게는 동의합니다만 그 30%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방법들이 최근에 한 2주 운영을 해보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리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는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도 간호 인력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한 최소 병상 하나당 5배 이상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최소 추정치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늘려나가는 커패시티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해 나가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요. 병상의 효율적 운영도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건데 이를테면 중환자 병상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애매한 단계에 있는 중환자들이 사실 안에 입원해 있는 상황들도 적지 않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적어도 이 코로나19의 그 중환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우리 대구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본 일종의 뭐 타임렉이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시간 지연 효과를 보면 한 5일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 5일 정도의 앞에서 5일 후에 상황들이 저희들이 한 2주 해보니까 얼추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 배정과 중증도 분류와 이런 과정으로 실제 환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는 공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5일 정도의 타임렉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아마 중수본이 저희 파견 나와 있어서 중수본에 그동안 환자 병상 파트의 공무원분들하고 저희 전문가들, 저희에 있는 이제 중환자 혹은 감염 혹은 응급 쪽의 전문가들이 계속 디스커션 하면서 병상 배분과 예측을 좀 해가며 상의 들여가며 맞춰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모는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규모는 한 5일 정도 예측하면서 가는 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5일 지금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제 지금보다 더블링이 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마 이제 특단의 결정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훨씬 좀 병상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현재로는 뭐 간다면은 중요한 방법일 것 같은데 뭐 이런 방법들로 이제 단계적으로 좀 계획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고 최대치에 대한 계산은 없진 않습니다. 최대치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진짜 확보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계산이 없진 않은데 이제 그 단계별로 지금은 무리 없게 조절해 가며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조금 더 가면은 아마 일부는 정부의 집행에 의해서 돼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아주 엄청나게 많이 생길 때는 뭐 당연히 모든 게 다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매니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마도 저희가 이런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환자의학회에 저희 멤버들도 저희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지금의 상황들은 저희가 적어도 5일 정도를 앞에 두고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진행해 보다 보니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 좀 오히려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면도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자들이 지금 수도권 환자로 보면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갈 수 있는 경증 환자 혹은 증상이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분들은 초기에 아마도 우리 수도권에서 경황이 없이 벌어지다 보니 수도권 3군데가 각각의 방식으로 환자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빨리 병원들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이 차 있는 게 되게 2주 정도 가까이 차 있게 되니까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90% 이상은 병원에 안 계셔도 되는데 이제 이게 경황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대구하고 유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을 조금은 덜 가지시는 게 사실은 의료적인 붕괴를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생활치료센터가 뭐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만들어내는 속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정에서 대기를 하는 기관들이 특히 경미한 증상의 경우라면 엊그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임상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뭐 상당하니까 90% 정도는 되니까 좀 병의 특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을 좀 효율적이고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충분한 좀 정보를 잘 드려서 불안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진료 영역에서 하긴 좀 어렵지만 방역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의료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준비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는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윤석 교수님 말씀 중에 거점 전담병원 중심의 시스템은 아마 대구에서는 굉장히 작동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가장 많이 해온 최근의 일들은 과연 지방 권역별로 그 모형이 잘 맞겠냐를 저희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은 지방에 다들 어느 정도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호남권, 충청권에도 경험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좀 나름 깊은 토론들을 좀 진행하면서 저희 전문가들끼리 논의도 하고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확인을 해보니 예를 들어 대구 모형은 아마도 그게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사한 모형이 이제 적절한 권역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2주 정도 수도권에서 해보니 수도권 모형이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수도권은 저희가 생각하는 모형을 한 3가지, 전국의 모형을 한 3가지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수도권 독자적인 모형으로 좀 하나 재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지금 논의들이 좀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우리 고윤석 교수님과도 이런 말씀들을 좀 자문을 구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저희가 좀 적용해 보니 지역의 특이적인 모형들이 좀 권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좀 변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은 요즘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공동 상황실을 좀 잘 운영하시는 것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현재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현재는 뭐 치료제도 그렇게 딱 마땅치도 않고 백신도 말은 하지만 내년 뭐 후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재확산 상황을 잘 정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 이전에 또 더 큰 다시 유행을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수 교수님 가을에 이제 2차 대유행이 올 거다 하는 우려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망 또 우리 대비해야 될 것 뭐 이런 것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역의 상황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걸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유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아까 주영수 실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한 5일, 6일 정도는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역 상황을 워낙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얼마나 증가할 건지 또 중환자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거를 며칠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고현석 교수님 말씀 주셨던 거점 병원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으면,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른 로컬과는 달리 수도권은 거점 병원 네트워크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을 어떻게든 키워놓지 않으면 한두 개의 거점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또 지역의 상황, 이게 대광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상황들이 아주 이게 스몰 에리아가 여러 군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소위 거점 병원 네트워크를 수도권에서 어떻게, 여기는 공공병원도 실제로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구 같으면 대구 동산병원이 이제 지난 이제 폭발적인 유행 때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딱 들여다보면 대구 동산병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대구 의료원이 그 역할을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이 대구 지역 같으면 그 정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러면 대구 동산이 또 해서 이제 투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같으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0개점 있다 이러면 그 풀을 키워서 그 네트워크 속에서 대응성을 좋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이제 거기에 이어서 수도권에서는 아까 이제 고현석 교수님 중환자 치료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인력 훈련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지금 대구는 지금 인력 훈련을 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 지원 같이 해가지고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하자, 이게 이제 지금 논의가 돼서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뭐 에크모부터 시작해서 인공호흡기까지 시에서 한 40억 가까이 사서 이 병원으로 지금 다 이 대여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도권의 이제 치료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주 이 단기적으로 강화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안 되고요. 아주 초단기 계획으로 해서 집중 지원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장의 경우는 보건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가 지금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싸움을 지금 한참 해왔는데, 이게 이 견디는 이 기간이나 또 그 피로감이 지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인력의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정규직 포션을 확실하게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정보화에 대한 이게 소위 위기 대응 정보, 현장 위기 대응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이게 질병관리본부 정보 시스템 말고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나 적어도 이제 대구 같으면 대구광역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또 그게 이제 공유라는 게 바로 소통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행정적인 의사결정이나 전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대구에서는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 정보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공유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정보 담당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보 담당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는 거게 되고, 또 실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대응성을 훨씬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 트윈데믹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이제 오면, 코로나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이 발열을 증상으로 하는 다른 질병하고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 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건데, 이것에 대한 준비를 이제 그래서 호흡기 클리닉 또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금 답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좀 안착시켜 놓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올해 하반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점을 꼭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뭐 이제 이게 재확산이 되든 또 대유행이 되든 하여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그래야 이제 낭패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정부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뭘 좀 이런 거 좀 잘 좀 하십시오 하는 그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예, 일단 뭐 대구 경북 상황 1차 유행 때부터 지금까지 뭐 보건복지부나 또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잘 해오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가을 겨울의 상황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료계 전체하고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이경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이제 코로나 유행이 같이 겹치게 되면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진료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됩니다. 특히 의원급들이 이런 환자들을 지금까지 다 독감 환자들 의원급들이 거의 한 80, 90%를 봐주고 있었는데 의원급들이 검체 채취를 이제 못하는 상황, 검체 채취를 했다가 만약에 코로나로 진단되면 이제 의원이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진료를 못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수본 차원에서 이제 호흡기 발열 클리닉 같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의료계하고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서 전혀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한 중수본에서 제시한 형태의 폼이 의원급들에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의원급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형태의 운영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사회 또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거를 좀 원점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지금 구축도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뭐 구축해봐야 보건소 몇 개 정도밖에 구축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 가을에 이제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같이 유행하는 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델로 추경 예산까지 잡힌 거지만 현재 잡혀 있는 추경 예산으로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개편 작업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안별로 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환자 준비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지금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가을철에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가 같이 유행했을 때 중환자가 확 늘어나거든요. 겨울철에 예년의 유행만 보더라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사망자가 10여 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대구 경북, 지금 뭐 남반구 상황 보면 뭐 인플루엔자가 한 4분의 1 수준 정도 낮게 유행을 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 1이 된다 그래도 한 2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는 게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사망자까지 겹치게 되면 600~700명의 그런 중환들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환자들에 대한 가을, 겨울에 대한 대비는 지금 수도권 2차 유행의 대비보다도 좀 더 크게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안별로 좀 워킹그룹들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중환자 예약하고 중수본이 워킹그룹을 만들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뭐 의협이라든지 의사회 하고 이제 중수본이 워킹그룹을 만들고 또한 이제 인플루엔자 환자의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고 진단하고 어떻게 약을 처방할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질병관리본부랑 전문가들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사안별로 워킹그룹을 만들고 지금부터 2~3개월 동안 바짝 조여가지고 쫙 밀고 나가도 간신히 가을,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황이 좀 안타깝지만 특히 의협하고의 상황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이런 가을철, 겨울철 대비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협조를 통해서 좀 상황 타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서 보니까 대구시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 실장님,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중앙감염병 병원 그리고 권역별로 권역 감염병 시스템들을 이제 시작을 막 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인데 이제 일은 벌어져 있는 거라 지금 계획했던 대로 지금 맞춰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생각했던 감염병 관리 체계는 조금은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체계가 작동하는 한 1, 2년, 2, 3년 정도의 시간 후에는 아마도 지금 고민했던 공공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형이 이제 구현이 될 것 같다는 기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적어도 공공기관들에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지금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2주 전만 해도 각 지자체별로 각각이 이제 진행하던 상황에 병상들도 공유가 안 됐고 정보도 공유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하나로 정리해서 초유의 수도권의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지금 저희를 통해서 모든 환자 배정이 수도권 전체 의료 자원을 활용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의 일부 효과도 발휘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개월 혹은 3개월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한 충분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도권 공동대응 실험은 아마도 굉장히 좋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거나 해결책들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 이렇게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서 공공의료기관들이 좀 이런 공동대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해 주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방역이 우리 코로나 대응의 핵심이었다면 방역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제는 진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핵심의 역량과 집중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방역과 진료가 두 개가 같이 끌고 가야 막기도 하고 발생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잘해오신 방역이지만 앞으로는 진료 쪽에 또 우리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히 중환자 관련된 인프라를 적어도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우리 훌륭한 의료 자원들이 이런 공공 체계에서 같이 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통해서 되게 움직여지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면서 그런 걸 움직여줄 수 있게 해주시는 어떤 이걸 좀 주도해주는 그룹의 공공의료의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의료가 좀 확충이 돼서 국민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동현 교수님, 아무튼 그 역학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도 있었지만 GPS 정보까지 활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신속하면 역학조사가 신속하면 전파될 시간을 그만큼 줄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좀 역학조사가 정확해야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만 하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제안하실 내용 같은 거 없으신가요? 네, 역학조사를 이제 어떤 이제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말씀드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의 면에 있어서 역학조사관, 네, 이제 인력이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그 역학조사관에 대한 충원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하다가. 근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 많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질병관리청을 하면서 기대했던 게 그동안의 질병관리본부가 머리만 있는 조직이고 팔다리가 없는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 어떤 그 중앙의 인력 충원은 많이 됐는데 지역 단위, 광역 단위든 아니면 그 더 아래의 지자체 단위의 인력 충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할 건지
이제 그 문제는 지역 보건소의 여러 가지 인적인 구조, 인력,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런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직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좀 메르스 경험하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여러 GPS를 할 수가 있고 CCTV를 통해서 동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초기 K 방역의 성과를 내는데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진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CCTV 활동에 대한 이력을 찾고 동선을 찾고 GPS를 찾고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역학적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이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에피션트하지도 않고 또 버든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지역에서 100명의 환자가 생기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에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블루투스하고 2m 가까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확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에 접근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접근의 장점이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K 방역에서 한때 좀 문제가 됐던 윤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트레이서 투게더라고 해서 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또 미국 CDC에서도 지금 이게 감염 확산이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벌어질 경우에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안 되니까 그런 방식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지금 정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앞으로도 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우리 고윤석 교수님. 지금 뭐 이제 의료 현장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물론 뭐 제자들도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정부가 뭐 지원이라고 할까 또 뭐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는 중환자를 보는 의사니까 항상 고민하는 게 위기 대응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NMC의 수도권 공동 대응 상황실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는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기 대응이라는 거는 집중과 효율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거점 병원의 병상수를 확충을 한 상황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그 상황에서 환자를 트리아지를 시작하는 거기에 집중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 투입하는 이게 상당한 중요한 모델인데 중환자 치료 성적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늘 하는 말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오늘 이재갑 선생님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소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보건당국에 계속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은 중증 환자를 협의할 수 있는 중환자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왜 그런가 하면은 중증 환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까 주영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5일의 어떤 간격을 두고 플래닝을 할 수 있지만,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급작스레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일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극도의 혼란이 생기고요. 사망자가 뭐 조금씩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상당한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환자들이 물러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상을 양보하세요에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막으려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국립의료원에 모이든지 보건당국하고 중환자 의료 전문가가 같이, 예를 들어서 환자의 중증도 판단을 일반 사실 의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로 보내는 게 옳을 건지, 아니면은 거점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는 게 옳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협의체 구성이 저희도 아주 절실하고요. 그리고 총리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험상 복지부 내 실무자 교체가 너무 잦습니다. 그 말은 실무자하고 기껏 협의해서 뭔가 좀 얘기가 통할 만하면은 부서 이동을 함으로써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간 저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담당 실무자 교체를 좀 지향하셔서 그 특화를 시켜나가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그 산업부에 있었고 지금 다시 정부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 그 공직사회가 로테이션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뭐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고,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처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커리어 패스를 쭉 이렇게 지나가야 또 승진도 하고 뭐 이런 그 이제 공직사회 문화가 그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참 그걸 그 고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좀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상황이니만큼 그 우리 저 박능우 장관님이 지금 뭐 일하면서 또 우리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주셔야 될 타이밍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역시 그 경험이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듣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추가로 정부에 바라시는 점이나 국민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K방역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많이 하는데, 하나 저희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그 리더십이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 당국, 또 시민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힘이 모여서 대구 지역에 집중됨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 대응 DNA가 있다. 그러니까 위기 극복을 취미로 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위기 대응에 강한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어떤 이제 의와 정의 대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이런 코로나 대응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보다 어떤 국가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방역에서 또는 의료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좀 사회적인 정책적 환경을 좀 조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전공의들을
혹시 이제 부산 우리가 아파트 봅시다. 정말 2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은 중환자실 병상 활용의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환자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그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치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요, 임종의 순간에 다가간 환자도 가족들이 반대할 경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진들이 가족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유행이 일어나서 중환자 병상이 아주 압박을 받는 그런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의료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임종이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병상을 좀 양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좀 한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관련 법이 아주 논란 끝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한 그런 입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더 추가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국민들께서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일하랴 또 이제 여기서 같이 또 저희들하고 대화하랴 우리 박능우 장관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재갑 교수님 이제 준비해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현황에 대한 걸 잘 알게 되었고 또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대구 때보다는 조금 겁은 덜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뭔지 잘 모르던 상태이고 또 코로나19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난 것이 없었는데 지금도 불분명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그 바이러스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졌고 또 우리도 그간의 이 3T 전략 등을 쓰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좀 쌓여서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앞서 우리 김동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좀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악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좀 덜 걱정하시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능우 장관님이 오늘도 병원장님들도 뵙고 전문가들도 뵙고 이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지난 7개월여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해주셨고 또 우리 의료진들 정말 수고 많으셔서 아마 지금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거의 힘이 소진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헌신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어서 참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감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국제적인 평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을 우리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해서 국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6차 모교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이곳에서 만찬이 이어지겠습니다. 휴식 전에